안녕하세요. 알료심정입니다. 2021년 전기 준비하시는 분들 한창 학업계획서 작성으로 고민하고 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학업계획서 중에서 연구계획 파트 작성하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학업계획서는 크게 지원 동기, 그리고 연구계획 파트, 그리고 졸업 후 진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크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포맷은 다르지만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따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보통은 학업계획서 하나로 진행이 됩니다. 지원 동기나 졸업 후 진로 같은 경우는 사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잘 작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들의 소신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연구계획 파트는 작성해 본 적도 없고 생전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논문 우리가 프로포절 하는 방식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면 너무 거창하죠. 그래서 학업계획서 파트 중에서 연구계획 파트 작성하는 팁을 간단하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알료심정 채널을 위한 구독, 좋아요는 정적 강화가 됩니다. 네, 저도 이번 학기 복학해서 학업을 같이 수행하고 일도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 채널 영상도 지금 많이 올려야 되는데 생각은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업계획서 부분은 여러분들 많은 고민하실 것 같고 제가 예전 자료를 올려드리긴 했지만 특히나 연구계획 파트 많이 어려워해서 오늘 바쁜 가운데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학업계획서 중에서 연구계획 파트를 작성하시려면 글감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원 동기라든지 졸업 후 진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담사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윤곽이나 방향성이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잘 세련되게 표현되느냐의 관건이지만 이 연구계획 파트 같은 경우는 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감이라고 말하면 글 재료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 재료를 만드셔야 그 다음에 글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상 글감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쓰려고 하면 한 글자도 못 쓰시게 될 거고요. 쓰셨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계획서의 어떤 형식과 스타일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를 뒤져야 되느냐? 네, RISS라고 하는 리스라고 하는 학술지가 한꺼번에 모여져 있는 또 논문과 자료들이 올려져 있는 그 학술 그 사이트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리스도 있고 뭐 DBPR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리스가 가장 많은 학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리스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리스를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상담사가 된다면 나는 이쪽으로 전문 분야가 되고 싶어 또는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의미 있는 관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상담을 할 때도 나는 내담자와 의미 있는 관계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의미 있는 관계 경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탐색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탐색하시면 그 키워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의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자료들이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흥미가 땡기는 연구가 있다. 그러면 좌클릭을 하셔서 그 논문들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논문을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사람들한테 논문을 읽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하는 파트는 서론 부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연구 결과, 논의 재현 이런 부분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상세한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을 때 그때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연구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셔야 될 파트는 바로 서론,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작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를 검색하시고 그 선행 연구들을 찾으셔서 서론 파트,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연구를 했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나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설정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글감이 글 재료가 완성이 되고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작성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 용어 정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일단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가 연구계획 파트를 한번 읽어보면 이 사람이 선행 연구를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제목만 보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연구의 어떤 제목을 정할 때, 연구의 변인을 정할 때 그 연구의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연구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연구의 그 키워드가 해당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의 조작적 정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선행 연구가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기가 어렵겠죠. 조작적 정의부터 시작해서 척도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척도를 만드는 연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키워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싶어 하는 그 키워드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적어도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서치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키워드로 되어 있는 연구가 안 나온다. 그렇다라고 하시냐면 키워드 자체를 다시 변경을 하시고 연구에 적합한 조작적인 정의가 나와 있는 키워드로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심심할 때, 마음이 외로울 때, 대처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보세요. 그러면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용어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대처 기술 또는 대처 전략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그래서 연구에 딱 알맞는 용어로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흥미있는 관심 분야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논문 제목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 논문 제목은 가제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논문 제목으로 석사 때 논문을 쓰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흥미있는 분야 그리고 조작적 정의가 달려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내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의미 있는 관계 경험과 진로 결정성과의 관계 이런 부분 알고 싶다. 이렇게 제목을 쓰시는 거죠. 아, 나는 의미 있는 관계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의 진로도 되게 선명하게 정하더라. 의미 있는 관계 경험을 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진로를 아주 잘 결정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어떤 가설을 세워서 만약에 이게 실제 정말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관계 경험이 진로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논문 제목을 일단 정하신 다음에 왜 이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여러분들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연구가 타당하게 필요한 연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타당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의미 있는지, 또한 이것이 과거 선행 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가 되었는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근거는 선행 연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앞서서 글감 준비하실 때 찾아 나왔던 선행 연구들을 인용하면서 김소연 2018년 연구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다. 따라서 나는 향후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더 탐색하여 더 연구해서 이 연구를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또는 이것과 관계 있다고 선행 연구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논문을 보니까 아,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에 반대되는 논문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 효과성을 더 명확하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연구의 필요성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연구계획서가 보여주는 건 도대체 뭘까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연구의 잠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일반 대학원에서는 사실 연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연구의 잠재성, 연구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선행 연구를 어떻게 이해했고 연구의 필요성을 어떻게 언급하고 타당한 근거를 드는 방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대학원에서는 연구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특수대학원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연구 잠재성을 참조한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구 방향의 일치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흥미 분야가 그 각 학교마다 대학원 교수들의 주력 연구 분야하고 일치성이 높다면 그 교수가 여러분들의 논문 지도를 하거나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이 연구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교수가 당신의 연구를 도와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논문 지도를 잘 해드려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에 따라서는 네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해라. 굳이 제약을 걸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네 랩실 방향과 또는 이 교수님의 주력 연구 방향과 일치 또는 흡사한 분위기로 흡사한 방향성으로 가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방향성의 일치성도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 특수대학원과 일반 대학원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또 이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연구 지도를 하시는 지도 교수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생뚱맞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의 연구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뭐 이 교수님 같은 경우 뇌과학 분야에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인지심리학 쪽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나는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을 공부하겠다라고 말하면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방향이 뭐 제너럴한 경우란 모를까 너무너무 디퍼런트할 경우에는 좀 어렵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구 계획을 보시면서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선행 연구를 보면서 이 연구를 어떻게 확장시킬지 또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지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또 예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 첫 번째 말씀 연구 잠재성과 크리에이티비티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난이도, 어느 정도의 숙련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지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학교의 졸업 요건 자체가 학술지 논문을 뭐 몇 개 이상 써야 된다 또는 뭐 학술지의 수준도 어느 정도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래서 그 학교마다 요구하는 연구의 능력 또 크리에이티비티 일치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학업 계획서가 그 학교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합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학교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점수를 좋게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여러분들 바쁘실 텐데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잃지 않고 네, 컨디션 잘 조절하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내용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